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은 서울 노원구청에서 서울 북서부 조합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이 요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바로 편집해야 될 편집점이 생겼습니다. 예, 왜요? 여긴 북서부가 아니라 북동부입니다. 북동부예요? 예. 언제 여기가 동쪽으로 바뀌었나? 저도 이 성북구 기름동에 살기 때문에 여기 경기가 아니고 저도 또 엔지니어를 보냈는데 서울 북동부 지역협의회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지역협의회 모임이 생겨나고요. 이렇게 또 오늘 공식적으로 서울 북동부 지역협의회가 창립 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서울 북동부 지역이면은 그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그리고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그리고 노원구.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겨레 그 토요일자, 네. 그 박성민, 민피플 대표인데, 네.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 말씀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 반대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파가 있을 때 에너지를 느끼는, 나아가서는 반대파를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선거에서 종국에는 승리를 거둔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 언뜻 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을 좀 복잡하고 어렵게 했는데, 네. 반대파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는 강한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어법이라면은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에서 개소리를 찌끄린 놈이 있는데 야, 너 개소리 하지 마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 네 얘기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면서 이제 일단 전제를 하고 네 얘기가 개소리라는 얘기를 쭉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예의 발음이 우리 삶을 사는 데는 올바른 태도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정치의 장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야, 이 개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참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이 모순이고 역설이죠. 성격이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만약 되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면은 그 사람이 그 강한 성격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빤히 알면서도 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강함에 이끌리는 그런 모순들이 좀 있죠. 아마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 박근혜에서 사실 이제 성별로 보면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당시는 남성이었고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일반적인 성징으로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여성성이 강했고 박근혜 후보가 남성성이 더 강한 그런 후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야, 박근혜도 저렇게 개심해가지고 경제민주화 한다고 하니까 기왕에 하는 거라면은 박근혜 쪽이 더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오히려 점수를 더 얻지 않았느냐 싶고요. 그런 점을 바로 방금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칼럼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무현은 지역주의를 싸워야 할 적으로 상정했다. 조선일보와도 싸웠다. 그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냈다. 뛰어난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뛰어난 정치인은 반대를 즐기고 위대한 정치인은 반대를 만들어낸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그는 정치적 감각은 탁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종북과 싸우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지지가 그곳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적어도 지지자들의 분노의 지점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거, 통합진보당이 진정으로 종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진보와 싸우는 이런 그 지도자 이상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분이 뭐 얘기한 것들은 이제 그 본질은 잘 짚었다고 보는데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좀 야박하게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노 대통령이 그 초선의원 때는 성격이 매우 강하고 타협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에 쭉 지켜보면은 의도적으로 반대를 만들므로써 자기 자신의 지지를 유지해 나가려는 그런 점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는 이야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었죠.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를 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저는 진정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반대를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은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요. 많은 부분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밀어붙이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진정성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성이 존재를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과의 싸움이라든지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성이 있었다. 그렇죠. 그 유명한 그 연설, 수락연설인가? 후보 수락연설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선 600년 동안 어쩌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명백한 일종의 그 사관을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잠깐 들어볼까요? 그렇죠.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가 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밥이 죽이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이놈아, 계란으로 밥이 죽이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건 뭐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권 비판 세력, 반새누리당 세력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좌파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정권 비판 세력이 제기했던 그런 정책 아젠다까지도 통째로 다 묶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싸움도 실은 다 대선 전략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홍준표 경남지사야말로 진정성이 없는 가장 전형적인 저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종합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삶의 태도라든지 평소 자기 하는 언행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진정성은 있는 존재 여부를 다른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때 존재하는 겁니다. 진정성이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조합원들이 들으면서 저 친구 얘기는 진짜 뭔가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진정성이 있는 거고
들으면서 저 자식 하는 얘기가 뭐 손사기 같다라고 생각하면 진정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홍준표 경남지사의 그 주장 자체는 이른바 보수들이 논리입니다. 보수들 논리가 맞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공짜 주면은 사람들 나태해진다. 이게 이제 아주 가장 단골로 써먹는 보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이제 무상 공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늘어나면은 누가 일하려고 하겠느냐. 사람들 나태해지고 이제 그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논리는 뭐 아주 오래된 보수의 논리이긴 한데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 하려면은 뭐 옛날 역사까지 따져야 되니까 전 그걸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 홍준표 지사의 은행을 보자고요. 그 양반이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뭐 자기는 비즈니스 타면서 에코노미 탄 문재인 대표를 뭐 그걸 쇼라고 얘기하면서 배워야 되겠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야, 이 인간은 진짜 진정성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 주거든요. 아니 그 본인이 취임사에서 무상급식 반드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는 것도 쇼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야말로 진정한 쇼를 하면서 누구 보고 쇼 운운하고 있는 건지. 게다가 또 미국 가가지고 골프 치면서도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뭐 어떤 남들에게 말 못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런 신세를 졌다 얘기를 할 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밝혀졌을 때 그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이 인간이 진정성이 있는 인간이냐 없는 인간이냐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진짜 홍준표 경남지사의 해명들을 보면은 저런 인간에게 진정성이라는 게 애초부터 존재를 했는가라는 의문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경남지사가 뭘 하든 말든 제가 경상남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무상급식 중단해가지고 월 뭐 애들 한 3명 되면은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신문에 나면 아이고 경상남도 사람들 뭐 지사를 갖다가 왜 홍준표를 뽑았어 한마디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거든요. 별로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별로 관심사가 아닌 사람이 그 뉴스를 보면은 야 홍준표 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뭐 경남지사 물론 안 나가고 대통령 선거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는 되지만은 경남지사 새누리당 후보가 나오면은 홍준표를 받던 사람들이 무슨 찍어주겠느냐 이런 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수의 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다고 해서 진짜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홍준표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주겠느냐. 저는 그런 게 느낌이 든 게 거기에 바로 인간의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밑에 자리 잡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진짜 진정성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김영민 국장도 나중에 혹시라도 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막 치를 떨지 그 불가능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제가 정치를 떠날 때 말이죠. 등 뒤에서 철컥하면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었거든요. 근데 인생이란 모르는 거야. 굿바이 잘가 두 번 다시 오지 마. 이렇게. 홍준표 지사가 그런 말을 했네요. 그 골프는 비공식적인 비즈니스다. 계약 수주를 받는데 접대가 필요한 사항이었고 공식 일정을 마치면 할 일이 없어서 라운딩을 한 것이다. 2시간에 95불이면은 비싸지 않은데 미국 문화와 한국 정서가 맞지 않아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사람이 뭐 미국 주지사입니까? 대한민국 도지사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왜 한국 국민들 왜 미국 정서를 모르느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또 이 양반이 원내대표 할 때 원내대표 할 때일 겁니다. 아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헷갈리는데 야당에서 골프 치다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해찬 총리 아마 그래서 대상으로 했을 겁니다. 이해찬 총리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골프를 야당이 친대돼서 이제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저 양반은 평생 골프 안 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서 뭐 무슨 비즈니스하러 간다 가지고 골프 치는 거 보고 참 진짜 이게 나 자신도 스스로 돌아와야 되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내가 혹시 박근혜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하더라고요. 홍준표가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야당의 골프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지가 가가지고 쪼르르 가서 골프 치는 걸 보면서 야 인간이라는 게 저런 건가. 정말 2004년에 그때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놀았잖아요. 골프 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찬 총리가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맞대응을 했던 그 장면도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 의원님도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당시 후원회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금 그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총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면 예. 국민들이 이 선거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주무장관인 천정배 의원님도 그렇고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을 안 하고 선거를 깨끗하게 잘 치른 아주 공정한 선거로 잘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 의원님은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자격 박탈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네. 내가 총리 대답할 줄 알았지. 15대 때 박오근석 상대 후보한테 고발된 일 없습니까? 고발된 일 없습니다. 그때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된다고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후원에 대해서 총리만 했을 뿐이지. 고발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들로부터 정치연금 받아본 일 없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누가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허허 참네. 자, 지금 총리께서 장소가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갖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골프 친 일이 있다. 서너 번 정치연금 받은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습니다. 누가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참.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연금 받거나 정책 질의하세요. 정책 질의. 정말 이런 이해찬 총리도 보면은 이제 강한 지도자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나는 이제 이해찬 총리가 13대 국회 초선의원일 때부터 예. 제가 그때 평민당을 출입하면서 예. 매일 와가지고 고스톱도 같이 치고 했던 그런 사이예요. 예. 뭐 그 이후에 이제 명함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교차점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늘 이제 저는 이해찬 총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예. 이게 정치 지도자가 큰 인물이 되려면은 용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찬 총리가 못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너무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이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에는 좀 상당히 힘든 그런 면모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점만 잘 되면은 진짜 대통령 후보감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총리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강단 있는 모습은 진짜 끝내주더라고. 특히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보통은 이제 총무들이 대정부 질문 답변하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막 묻잖아요. 뭐 어떤 놈은 또 사태질까지 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뭐 무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받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답변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호통치다가도 슬 넘어가요. 예. 근데 이해찬 총리는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얘기 잘못하면은 아닙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금도 조금 전에도 들었습니다만은 예. 놀아난 적 없습니다. 예.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열받아지고 더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 소신을 버리지 않는 걸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붙으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 답하고
봐봐. 내가 브로커놓고 실제로 먹었다면 나중에 그게 만약 들통난다면 그 이야기가 다 또 리바이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누가 물어볼 때는 뻔뻔스럽게 저렇게 얘기했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틀어도 난 아무 겁날 거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역시 그런 강단은 두 가지 에서는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난 뭘 틀어도 나올 거 없다라는 확신. 예.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 이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후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 홍준표 지사가 셀프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상위기관이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 이제 직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지사에게 징계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네. 선출직에 대한 징계는 뭐 사실 손방망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뭐 서면 경고 이런 정도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선출지사가 다음에 또 재임할 때 그 선거 없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별로 가능성 없는 얘기죠. 이 만약에 지금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만약에 경상남도 지사였으면은 경상남도를 없애버릴 것 같아요. 아예 지도에서 통째로. 통째로. 네. 그리고 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런 측면에서는 무슨 면모가 있죠. 예. 뭐 그걸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권 비판 입장에 서신 분들에게는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민주주의, 뭐 헌법 정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폭거로 독재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쵸 지지층들은 열광한다고 그런 거예요. 지지층도 열광할 뿐더러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 힘도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부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 비수 텔라를 겨눈 것은 전적으로 대선 때 이정희 대표와의 토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진짜 가시나는데 그냥 안 둘 거야.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 그림을 하나 올리면서 네. 어마어마한 반응을 샀는데요. 네. 뭐냐면 그 이사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태림이 저 우리 직원이시고 이태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태임이라는 여배우하고 예원이라는 그것도 가수인가요? 아이돌. 예. 둘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은 말싸움이 붙었어요. 네. 뭐 젊은 처자들이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녹음을 다 해놨네. 그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요즘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휴대폰 딱 누르기만 하면 녹음돼요. 아니, 휴대폰에서 녹음한 게 아니라 당시 TV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럼 뭐 자동으로 녹음되는구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유출이 돼가지고 네. 인터넷에 번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했던 멘트가 뭐냐면은 그 예원 양이 이태임 씨가 언니거든요. 네. 예.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갖다 붙이기를 지난 대선 때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이제 붙인 거. 이게 지금 현재 1642명이 좋아합니다 하고 공유가 83개 댓글이 이게 뭐 한 200개 가까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진짜 어지간히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저는 뭐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진실이라고 보는데요. 그때의 원한 관계가 결국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사람 열받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법무부로 하여금 헌법 소원을 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제가 보기에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역사의 길이 남을 나쁜 판결로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꼽습니다. 아마 그건 두고 씹힐 거예요. 그 논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진짜 법학도로서는 절대 이렇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전형을 보여준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근데 그런 억지와 무리수가 통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역량이 탁월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한 7, 8년 동안에 그렇게 바꿔 놓은 건지 네. 아니면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지 참 많은 것을 생각에 만들었죠. 아니, 저는요, 진짜 솔직히 다른 것보다도 이 나라에 절망하는 유일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미국 대사가 이렇게 피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습을 당한 거면은 치안에 구멍이 난 것이고 또 가해자 이 사람을 또 정부 유관기관인 민주평통에서 초청을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면 정권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 사건으로 올라갔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한 게 있죠. 저 외국 갔다가 제일 먼저 돌아와가지고 리포트돼서 위문했죠. 아니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릅니까? 위문 한번 가면은 이 총체적인 그런 국정 후퇴 이런 그 뭐 경제도 그렇고 모든 지표상의 후퇴가 뚜렷해지는 이 시점에서 문병 한번 갔다고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문병 가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지상파라든지 종편에서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떠들어댄 거는 예, 결국은 리포트 대사를 습격했던 그 인물이 예, 결국은 뭐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좌파와 연결돼 있고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그냥 열을 올렸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진짜 그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 당시 경호에 구멍이 뚫린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초청했던 미나에버의 회장은 미나에 의장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홍사덕이시 홍준표가 요즘 떠다 보니까 또 홍준표 얘기 나올 뻔했네. 홍사덕 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피습이 마치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준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맹방인 미국 대사를 갖다 칼로 찌르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종결자적 역할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보수적인 표가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영 꼴보기 싫어가지고 등 돌렸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 라는 말하자면은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뭐 제가 역시 그렇더라고요. 오래 못 갈 거라고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효과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 모든 실정이 있으면은 그 실정을 감추기 딱 좋은 수단이 바로 북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북한 정권의 유지를 가장 강력하게 바라는 집단이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종북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종북 숙주고. 그 종북 숙주가 야당이 아니라 사실은 새누리당이다라는 그런 논리도 이제 잘못하면 성립이 되겠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이어서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다. 이렇게 단정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야당에 대해서는 안보 걱정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드립을 날린 건지 뭐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이미 그 천안함을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이야기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발언으로 논란이 더욱 크게 번지고 이제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천안함 사건은 지금도 저 미스테리로 의문이 많은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 폭침이 아니라는 점을 추정하고 있는 사건이긴 하죠. 그 뭐 저기 그러지 않습니까? 총론은 북한에 의한 폭침인데 강론을 보면은 북한에 의한 폭침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게 정부 조사 결과 발표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이제 자세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진실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노 대통령이 야당 의원이라면 그래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그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다면은 절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은 소행이라는 말을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안 하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참배하기 위해서 저는 현충을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표가 될 때 말하자면 호남표가 많이 이탈하는 바람에 굉장히 고전을 했거든요. 실제로 또 호남 토호들이 바로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제일 반대편에 서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의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현충원 가서 김대중 대통령을 참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통념을 가급적 따르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여전히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참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다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해석이고 네. 그러나 그 행동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인 문재인이 뭐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호감을 샀다 손치더라도 저는 그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래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점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좋은 점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칭찬을 못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정치라는 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간 전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다 보면은 성질이 더러운 놈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뭔가 좀 투명하지 못한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사람들은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 정치인의 특정한 부분이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정치인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 인간을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네. 사랑한다 손 치더라도 100%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특정 정치인에 꽂히면은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대목들이 있으면은 이제 돌아섭니다. 예. 전 나쁜 시키. 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예. 이제 그러는데 전 뭐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은 뭐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데 뭐 박근혜보다는 문재인이 낫다라고 하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거고 문재인을 지지한다 손 치더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하고 예. 그게 이제 온당한 건데 워낙 그 이명박근혜 정권 7, 8년의 그 폐해가 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글부글 끓어오름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제 투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100%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뭐 그런 과정들은 많이 지켜봤죠. 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 카페 이런 데 가보면은 어느 특정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벌떼같이 이제 비난하는 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지도자의 경우가 그러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모든 게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네.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에서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뭐 이런 작은 문제 갖고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저쪽 편만 좋게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그래서 이걸 뭐 어려운 말로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 근데 또 그렇게 또 흥분하는 분들의 입장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표도 별로 할 말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뭐 폭침 운운했던 것은 이제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방부의 공식 발표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 그야말로 책임 없는
전문성 떨어지는 장사미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안함 폭침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이건 폭침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인식하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도 그 이후에 생각이 많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은 천안 부분은 당신 잘못 생각한 거다.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되면은 뭐 다 같이 이렇게 우클릭하기 바쁜가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클릭이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그 지지자들의 기대치는 아닐 텐데. 이제 대선 지지율 1위가 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저는 바로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뭐 이제 여러 후보들 중에서 한 지지율 한 25% 정도로 1위다. 그러면은 아직 대선까지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도를 계속 높여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 그럼 우리 편은 됐고. 우리 편은 됐고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게 우리 편은 됐고 그러면 우리 편 아닌 걸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골몰하게 된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저는 중도에 대한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환상이에요. 판타지입니다. 중도는 이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중도 계층은 무관심 계층입니다. 이게 평소에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할 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뭐 박근혜는 이제 끝났으니까 뭐 김무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자기의 지지 정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때는 문재인이 1위를 할 수도 있고 그 표가 어떨 때는 박원순이한테 가가지고 박원순이 1위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철수가 1위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정몽준이 1위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즘 김무성이 또 대세예요. 또 김무성이 만약 날아가 버리면은 뭐 홍준표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저기 어디 경기지사는 남경필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은 그 지지도의 핵심은 이미 어떤 경우에도 지지를 바꾸지 않을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치인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관심 계층입니다. 무관심 계층은 그게 대세 추종론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박근혜한테로 가고 문재인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문재인한테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지지율 1위를 하는 지도자들은 이 중도에 있는 계층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을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야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에 빠지는데 그게야말로 착각입니다.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도 계층은 좌와 우의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중도로 가자 이런 마인드는 제가 오류를 범했던 착한 지도자에 대한 그쪽으로 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라는 착각.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